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제부터 또 새롭게 업로드를 할 예정인 제롬은 여행 중이라는 영상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다니는 출장 또는 투어 중에 가능한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영상들을 올려보는 그런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은 지금 현재 여행 중인 아이슬란드 링로드 첫날 일정인데요. 아이슬란드 여행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얘기하죠. 골드서클에 가이시르를 도착을 해서 가이시르 터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은 아이폰 영상으로 제가 찍었기 때문에 아이폰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뭐 한 15분, 20분 간격으로 터지니까 한번 터지고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면 또 터집니다. 요렇게. 그죠? 뭐 이렇게 옐로스톤의 올드 페이스풀보다 뭐 크진 않지만 자주 터지고 터지는 순간 이렇게 물이 동그랗게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귀여운 그런 가이시르입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의 가장 기본되는 곳이 이제 골드서클인데 골드서클 여행을 하실 때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제일 먼저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반 시설들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기념품 가게나 점심 먹을 수 있는 런치나 뭐 이런 것들 잘 하고 아이슬란드 여행 처음 시작하기를 위한 준비들이 아주 다양하게 가능한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방문지로 항상 추천하는 곳이 가이시르입니다. 싱벨리어 국립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슬란드의 탑 10 비지 어트랙션, 그죠? 방문해야 되는 탑 10 어트랙션 중에 하나인 굴포스를 가고 있습니다. 10월인데요. 10월에는 아이슬란드의 이제 오로라의 절정기라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이 찾아오는 준성수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7, 8월보다도 오히려 올해 10월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다양한 뭐 이유가 있겠고 거기에 이제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거 보니까 아이슬란드도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 그 예능 프로그램, 그죠? 서진이네 투 이런 데도 보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아이슬란드 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첫날 골드서클 도는 동안에도, 그죠? 굉장히 많은 중국 사람들이 와글와글 돌아다니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제롬은 여행 중이라는 코너는요, 디테일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뭐, 실시간, 그죠? 지금 이 계절, 요 타이밍에 어떤 모습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고요. 제가 움직이는 동안에, 우리 여행, 그리고, 여행 전문가의 팁들, 그리고, 맛집, 그리고, 아이슬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로라 명당, 그러죠?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숙소, 이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굴포스 도착했고요. 링로드는 아이슬란드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행인데 그 여행 중에 만나는 아주 멋진 폭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죠? 1000개 정도 되는 아이슬란드 폭포 중에서 탑 10에 드는 폭포입니다. 겨울에 이 굴포스로 오면 폭포가 얼어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10월에는 아직까지 얼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웅장한 그런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았는데 햇살은 좋고 태양은 너무 좋았는데 바람이 굉장히 강한 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에서 렌트카를 빌리시는 분들은 렌트카 주차할 때 옆차와 옆차의 공간을 잘 보고 세우시고요. 문을 열 때 바람이 확 불면 문이 확 제껴지면서 문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만큼 강렬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이 아이슬란드니까 렌트카 여행하시는 분들은 주차하고 문 열고 닫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다른 옆차의 문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차야 뭐 그렇게 봐야 보험으로 커버하면 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문짝이 꺾여져 버리면 여행을 계속하기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주의가 요망이 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렌트카 회사들은 차 렌트 픽업을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렌트카 회사에 따라서는 차 유리창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바람 불 때 문 열고 닫을 때 조심하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그거 뭐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또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니까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주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링로드는 레이키아비크를 출발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방향으로 돌아도 큰 차이는 없는데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서 대자연 오프로드 또는 해안가 또는 오로라 이런 취향에 따라서 또는 방향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이번 여행에는 시계 방향으로 링로드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레이키아비크 출발해서 일단 골든 서클을 한번 보고요. 싱비엘리어를 거쳐서 키르큐펠스 폭포를 보는 지역까지 이동해서 숙박을 하고 그 다음날 키르큐펠스 폭포를 보는 그런 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슬란드 숙소에 있어요. 아침에 숙소에 있는 동안에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이라 혹시 주변에 지금 숙소 다른 방 또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의 소음이 살짝 멀리 들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스튜디오나 완벽한 제 공간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라 여행 중에 숙소, 호텔에서 녹음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여름에는 사실 오로라를 볼 수가 없죠. 해가 너무 환하니까. 그죠? 그래서 겨울 시즌에 오로라를 보는데 겨울 시즌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제일 적기가 이제 10월, 11월 그리고 3월, 4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2월, 1, 2월도 좋은데 12월, 1, 2월은 완전 겨울 여행이죠. 겨울 드라이빙이니까 겨울 눈 쌓여 있고 얼어 있는 드라이빙을 하는데 좀 익숙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거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월, 11월 그리고 3월, 4월에 아이슬란드를 찾아오면 7, 8월에 붐비고 비싼 그런 시기를 좀 피해서 오로라를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많은 분들이 찾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 관광청도 1년 중에 어떤 시즌이 제일 좋고 어떤 시즌이 제일 비싸고 싸고 어떤 시즌이 제일 목적에 따라서 퍼핀을 보려면 여름,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로라를 보고 아이슬란드 일주를 하기 위한 여행자에게 제일 추천되는 기간이 10월, 11월, 3월, 4월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참고해서 와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로라를 잘 보시려면 하늘이 완전히 열려있고 깜깜한 곳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첫날 오로라 명당 숙소에 도착을 합니다. 과연 오늘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두 번째 영상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첫 번째 영상은 아이슬란드 골든 서클 지역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은 스나이펠스요클 국립공원 지역으로 가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롬은 여행 중이라는 주제의 영상인데요. 아이슬란드 여행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여행 영상을 올리는 중이고요. 어제 첫날 밤에 오로라를 봤어요. 그죠? 여행 첫날 오로라를 봐버렸습니다. 확실히 10월 여행이라 날씨만 조금 좋으면 오로라를 볼 확률이 높아지는데
여전히 날씨가 좋으니 계속 기대가 됩니다. 자, 오로라를 만나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은요. 오로라가 나오는 시기죠. 그죠? 그래서 9월, 10월부터 한 4월, 3, 4월까지 겨울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좋은 날씨, 그리고 잘 보이는 명당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스나이펠스라는 지역인데요. 제가 그 아이슬란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항상 추천을 할 때마다 여기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르큐펠스 폭포라는 지역인데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은 아이슬란드를 가면은 이 지역을 꼭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림이 잘 나오는 그 산과 폭포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꼭 가는 곳이고,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이 스나이펠스라는 그 국립공원 지역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기 때문에 골든서클은 기본이지만 골든서클 다음으로는 또 이 지역을 꼭 가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별 자유여행, 그죠? 렌트카를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레이키아비크에 와서 개인적으로 투어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투어 선택의 첫 번째 선택지가 이제 골든서클이 되죠. 골든서클.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지가 이제 스나이펠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레이키아비크에서 멀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보통 하루 당일치기로 골든서클, 그리고 또 하루 당일치기로 스나이펠스, 이렇게 해서 레이키아비크를 거점으로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희 링로드는 아이슬란드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여행이니까 스나이펠스를 꼭 링로드 루트 중에 포함을 시키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레이키아비크에서 출발해서 골든서클 다음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골든서클은 워낙이 아이슬란드 여행을 시작하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가 바로 스나이펠스 국립공원 지역이 됩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꼭 가봐야 될 베스트 10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죠? 자, 그 스나이펠스 지역에 있는 키르큐펠스 폭포 자체도 아름답지만 지금 보시는 영상들, 그죠? 로드트립, 아이슬란드의 10월, 눈이 덮이기 전에 10월의 모습을 만나는 로드트립, 달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죠? 자연 여행은 결국 자연을 계속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여행으로 만날 때 가다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면 스탑을 하고, 멋진 곳이 있으면 내려서 사진도 찍고, 그런 장점 있는 것이 결국은 자동차 여행이고, 그것이 바로 로드트립이니까, 이 로드트립을 준비하고 로드트립을 진행하는 여행자들에게 최고의 루트가 레이키아비크 스나이펠스 구간이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구간을 달릴 때 너무 행복하게 달리는데요. 이번 여행 중 이제 두 번째 날인데, 두 번째 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키르큐펠 가는 동안에 처음으로 이렇게 좋은 날씨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계속 갈 때마다 날씨가 어렵고 겨울 시즌이었고 그런 부분들, 또 여름 시즌에 가면 막 폭풍이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랬는데, 이날은 바람도 거의 없고 햇살도 따뜻하고 뷰도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날이라 너무 행복했습니다. 8박 9일 일정을 짜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게 이 키르큐펠 지역에서 하룻밤 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일정을 짜다 보면 8박 9일에 끝내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서 여기를 보고 좀 더 가서 아쿠레이리 지역에서 숙박을 했는데, 이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키르큐펠에서 하룻밤 자고 저녁에 이 키르큐펠 산 위에 떠오른 오로라를 좀 찍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추어 사진가들과 함께 여행을 할 때는 항상 이 키르큐펠에서 하룻밤을 숙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추어 사진가들은 키르큐펠 위에 떠오른
오로라 사진을 찍는 게 평생의 소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뭐 일반적인 여행자들은 루팅을 봐야 되니까 이날 낮에 규페를 보고 아쿠레이리까지 넘어가서 숙박하는 걸로 일정을 잡습니다. 여행이 뭐 7박 8일이냐 8박 9일이냐 9박 10일이냐에 따라서 루트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휴가의 한도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와서 아이슬란드를 만나고 돌아가는데 2주라는 시간을 내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열흘 이내 좀 더 짧게는 한 7박 8일 정도로도 보고 갈 수 있으시겠지만 저는 가능하면 현지 7박 8일을 고집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아이슬란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슬란드가 또 올 수 있는 곳일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아이슬란드가 처음 오는 곳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정도. 그래서 기왕 오시면 최소한 7박 8일 그것도 전문가가 리드하는 투어를 도셔야 아이슬란드를 제대로 보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키르큐펠 주차장 들어왔고요. 최근에 아이슬란드 주차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되세요. 이제 주차비를 안 받다가 받는 곳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좀 공사를 하고 막 정비가 돼 있고 이러면 100% 주차비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슬란드 인구 40만밖에 안 되는 나라라 주차비를 받을 만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셀프로 주차비를 내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 최근에 제일 업데이트된 시스템은 들고 날 때 카메라로 찍습니다. 번호판을 찍고 그리고 스스로 가서 주차비를 내거나 주차비 내는 기계도 없으면 모바일로 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꼭 주차비 꼭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키르큐펠스 폭포인데 아주 좋은 날씨에 쌍폭포죠. 쌍폭포. 그리고 뒤에 키르큐펠 산. 이 그림을 보려고 아이슬란드 이 지역을 옵니다. 물론 스나이펠스 국립공원 지역에 다른 뷰포인트들도 여러 군데 있지만 스나이펠스의 넘버원은 바로 이 키르큐펠스 폭포 키르큐펠 산입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봐도 기분 좋고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슬란드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인데 제가 나중에 아이슬란드 와서 꼭 봐야 될 곳 탑10 영상을 다시 또 올릴 예정인데 여기에 당연히 여긴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고 방문해서 낮에 사진 한 장 찍고 잠깐 걸어보고 가는 것도 좋고 이 지역에 숙소가 많이 있지는 않지만 숙소를 잡아서 하룻밤 자고 밤이나 새벽에 오로라 헌팅 돌아다니는 것을 강추합니다. 저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행하시는 분들이 소그룹으로 오시면 키르큐펠 숙박하면서 저녁에 오로라 헌팅까지 하는 그런 지역으로도 유명한 곳이니까 아이슬란드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키르큐펠 사진 잘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주차장 나가는 모습인데 카메라 있죠? 카메라 있습니다. 자, 주차비 안 내시면요 벌금이 붙어서 아주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비 1,000크로네 정도인데 1,000크로네면 10,000원 정도 되니까 꼭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셀프 서비스로 내고 다니는 곳에서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해결할 때도 셀프로 해야 돼요. 셀프로 해결한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냐면 그냥 벌금을 사람한테 가서 내면 그걸로 끝나지만 셀프로 진행할 때는 전화해서 뭐 확인해가지고 결과를 기다리고 또 벌금을 어떻게 내고 그거를 또 기다리고 뭐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렌트카 회사를 경유해서 들어올 때 더 피곤해져요. 더 피곤해지니까 주차비 꼭 내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저희 8박 9일 링로드 일정 중에 이제 아쿠레이리 인근을 가는 일정인데 루트인데요. 사실은 아이슬란드의 웨스트 피오르 지역만 다니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로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웨스트 피오르 지역에서도 최소한 2, 3박 정도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8박 9일 아이슬란드 링로드는 오프로드 차량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웨스트 피오르 깊숙이는 못 들어가고요. 살짝 지나만 가면서 살짝 맛만 보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링로드 서북쪽 지역의 웨스트 피오르 굉장히 멋있는 지역이 많으니까
렌트카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차량을 4x4로 빌리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웨스트뷰를 꼭 한 2, 3일 정도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아쿠레이리 인근에 오로라 명당 숙소로 갑니다. 오로라 명당은 그죠?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가로등이나 도심의 불빛이 밝은 곳에서는 사실 오로라 보기가 힘듭니다. 오로라가 떠올라도 완전히 오로라 지수가 최고를 달리는 날 정도가 아니면 힘든데, 오로라 지수가 중간 정도 나오는 날에는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고 주변에 밝은 빛이 없는 그런 지역들이 오로라 보기에 최고의 명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여러 번 돌면서 그런 숙소들을 많이 연구했죠. 많이 연구해서 오로라 헌팅으로 굳이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숙소에서 숙소 앞마당 정도만 나가도 오로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오로라 명당들을 많이 확보했죠. 많이 확보해서 저희 링로드 투어 일정 중에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제가 가끔 블로그나 이런 데 숙소를 소개도 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아끼는 숙소는 이제부터는 안 하는 걸로, 그죠? 제가 숙소를 블로그에 소개해놓고 나면 가격도 올라가고, 제가 갈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는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소 알려달라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저 영업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 저희 여행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만 알려드리고 또 거기서 숙박하고 그리고 밤에 오로라 보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두 번째 날 영상, 로드 트립 영상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한 영상이 되고요. 이 루트 굉장히 아름다운 루트입니다. 그냥 달리기만 해도 중간중간 내려서 사진만 찍어도 아름다운 루트고, 10월이라 높은 지역에는 살짝 흰 눈도 덮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더욱더 아름다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번 8박 9일 일정 중에 과연 오로라를 몇 번을 볼까요? 자, 이 관광청에서 알려주는 아이슬란드 여행의 각 시기별 장단점, 오로라 볼 수 있는 시기, 제일 비싼 시기, 제일 싼 시기, 트레킹할 수 있는 시기, 퍼핀을 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나와 있는 표가 지나갔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어떻게 두 번째 날 오로라를 볼 수 있을까? 사람이 오로라를 못 보면 계속 마음이 안타깝지만 기다리게 되는데, 첫날 오로라를 봐버리니까 조금 이제 배가 불러져 가지고요. 둘째 날도 오로라를 은근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그 여행의 두 번째 날 저녁에도 우리 일행들은 오로라를 보았습니다. 오로라 이렇게 봤습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여행 영상은 계속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의 여행 방식, 제롬은 여행 중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 어제 두 번째 영상까지 오로라를 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3일차는 그 아쿠레이리 마을을 보고 고다포스 그리고 미바튼 호수 지역까지 움직이는 일정입니다. 자,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큰 도시는 남서부죠. 남서부에 있는 레이키아비크입니다. 수도이기도 하고요. 국제공항도 거기에 있죠.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돌다 보면 북부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제일 큰 도시가 아쿠레이리입니다. 아쿠레이리. 링로드를 도는 동안에 주로 조그마한 마을들, 또 오지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아쿠레이리를 지나갈 때는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아쿠레이리를 뭐 구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쿠레이리 숙박도 중요하고, 아쿠레이리 산책도 중요한데, 아쿠레이리 지역에서 꼭 그 가스, 디젤이나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가셔야 합니다. 링로드를 다니는 동안에 주유소 만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특히 렌트카 여행 초보자분들은
아이슬란드에서 주유소 이용하는 게 사실은 좀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교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좀 규모가 있는 도시에서 꼭 가스를 가득 채우고 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유소 얘기 잠깐 하죠. 자, 아쿠레이리에서는 뭐 특별한 볼거리라기보다는 아쿠레이리 식물원 유명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아쿠레이리 중심가 구시가 쪽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렌트카 여행자들이 아이슬란드에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여행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인구가 작은 나라고 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유소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 주유소보다는 주로 셀프 서비스 주유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자주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마을에 가면 거의 뭐 다 쓰러져가는 주유소 뭐 그런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셀프 서비스 주유소를 이용할 때는 보통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한 3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미리 긁어놓고 내가 넣은 가스가 10만 원이라면 한 3, 4일 뒤에 30만 원을 긁어놨던 카드가 뭐 10만 원으로 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별거 아니지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불편한 그 가스 스테이션을 피하고 싶으시면 대도시, 그죠? 일하는 사람 있는 곳에 가서 펌프 넘버를 내겨주면 그 펌프를 열어주고 뭐 원하는 만큼 넣고 가서 들어간 만큼 결제하는 뭐 그런 편한 방식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쿠레이리 같은 마을에서는 꼭 가스를 가득 채우고 링로드 여행을 계속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 나오는 영상들은요, 아쿠레이리에서 고다포스 가는 길인데, 아쿠레이리에서 고다포스 가는 길에 터널이 하나 있어요. 유료 터널입니다. 유료 터널인데 뭐 돈을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동 센서로 요금을 내고 가는 건데, 렌트카에 센서가 붙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나중에 렌트카 요금으로 결제가 됩니다. 자, 저는 그 여행 중에 빨리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길, 그리고 로드 트립이니까 드라이빙을 할 때 아주 멋지고 좋은 길들을 만나게 되면 주로 돌아갑니다. 디투어, 우회라고 하죠. 돌아가는데 이 아쿠레이리에서 고다포스 가는 길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가면 좀 빨리 가겠지만 해안가를 따라서, 피오레 해안가를 따라서 쭉 돌아가면 굉장히 매력적인 풍경을 만나실 수 있고 가끔 고래가 점프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로드 구간을 달리다 보면은 이렇게 방목하는 양, 염소 이런 애들이 도로로 뛰어들어서 이렇게 우연치 않게 조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뭐 때로는 수백 마리 염소나 양떼가 도로를 막는 경우도 있으니까 대자연 여행, 아이슬란드 여행 중에 뭐 그런 모습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경험이 되실 겁니다. 자,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도는 동안에 아이슬란드 링로드 베스트 10에 선정되는 폭포를 하나 들렀다 갑니다. 꼭 들렀다 가야 되는 포스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가드 폭포, 가드폴이라고 불리는 고다포스를 도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쪽 그 양쪽 뱅크, 폭포를 보는 양쪽 뱅크가 있는데 이쪽 서쪽 뱅크 쪽이 좀 더 뷰가 좋고 시설도 좋고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뱅크 입구에 간단한 식당도 있고 뭐 그러니까 뭐 동쪽 서쪽 다 가보는 것도 좋지만 동쪽 서쪽을 다 가지 못할 경우라면 서쪽 뱅크, 웨스트 뱅크 쪽으로 들어가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이슬란드는 폭포가 한 1000개 정도 있는 나라입니다. 1000개 정도 있는 나라고 이 1000개 정도 있는 폭포 중에서 탑10, 탑10 선정이가 아주 어려운 일인데 사실 고다포스는 탑10에 들어가기는 살짝 좀 어떨 때는 턱걸이 정도 하는 폭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링로드니까 링로드를 도는 지역적인 분배를
감안을 했을 때는 탑10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폭포입니다. 접근하기 굉장히 편하고요.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폭포이기 때문에 꼭 만나보시고, 폭포가 아주 멋져요. 멋지고 안쪽에 있는 사람들 많이 서 있는 뷰포인트보다 좀 더 들어가시면 이렇게 깊숙한 뷰포인트가 있는데, 이곳에 서서 내려다보는 폭포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말발굽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폭포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죠. 아이슬란드는 뭐 폭포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폭포의 나라이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폭포가 있는데, 이 고다포스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만났을 때 이쁘다, 편안하다라고 평을 남기는 폭포니까 고다포스 링로드 돌 때 놓치면 안 되는 탑10에 포함되는 그런 곳입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미바튼 지역으로 갑니다. 북부 지역, 링로드 북부 지역에서 꼭 가야 되는 곳, 꼭 숙박해야 되는 곳, 뭐 여유가 있다면 2박 정도 해도 괜찮은 곳이 미바튼 지역인데, 미바튼 지역에 볼거리가 너무 많죠.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저희는 링로드 일정 중에 미바튼 지역을 거의 뭐 1박 2일 정도로 본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미바튼 지역의 호숫가에 있는 아주 유명한 트레일 코스가 있어요. 그 트레일 코스를 선셋 직전에, 그죠? 흔히 말하는 사진가들이 말하는 골든 타임이죠. 골든 타임에 이 트레일을 해보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뭐 같은 자연이라도 만나는 시간대에 따라서 감동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아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미바튼 트레일은 오전보다도 오후 시간에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숙소를 일부러 근처에 잡았기 때문에 숙소 체크인부터 먼저 하고요. 이 숙소 역시 하늘이 완전히 열려 있고 밤이 되면 오로라가 쏟아지는, 오로라가 안 나온 날이라도 은하수가 쏟아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멋진 자쿠지, 그리고 식당까지 보유하고 있는 아주 매력적인 숙소죠. 시골 농가 호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해놓고 해지기 전에 미바튼 호수 트레킹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그죠? 12월, 1월 달에 달리는 길이 얼어 있는, 눈이 덮여 있는 도로도 멋진데, 10월 달, 10월에 만나는 아이슬란드의 가을의 로드 트립의 모습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트립 중에는 9일 내내 날씨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아주 복 많게, 운이 좋게 아이슬란드의 10월을 만나보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아이슬란드 날씨가 항상 이렇게 좋을 거다라고 오해하실 분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좋았는데, 이 일정 전과 이 일정 후의 날씨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려버린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슬란드 변화무쌍한 날씨 가운데서 굉장히 운 좋게 좋은 날씨를 만나는 그런 트립이었습니다. 그런 팀이었습니다. 자, 멀리 보이는 산 위에 눈 덮여 있는 산이 보이고, 또 조금 더 멀리로는 빙하도 보이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미바튼 호수, 그리고 미바튼 호수 인근의 화산 온천 지역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색 그 연기들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다음날 미바튼 온천 지역을 또 보겠지만, 이날은 오후 시간, 골든타임 시간에 맞춰서 일부러 트레킹을 하러 들어가는 중입니다. 제롬의 여행 방식, 제롬이 얘기하는 자연을 만나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연을 걸어보는 곳이고요. 자연을 걸어보는 것도 기왕이면 걷는 방식이나 루트도 중요하고, 그 자연을 걸어보는 시간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 오전 시간에 가면 좋은 곳이 있고, 오후 저녁 시간에 가면 좋은 곳이 있고, 그렇죠. 태양은 뭐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는 거니까 뜨고 지는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가는 곳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쿠투 스타디르 센터, 비지터 센터에 도착을 하고요. 이 지역이 분화구인데 어떤 사람들은 가짜 분화구라고도 표현하던데 마치 제주도 오름처럼 생긴 산악 지형을 쭉 걸어볼 수 있는, 그리고 호수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호수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루트입니다. 스쿠투스 타다기가르 트레일. 이름이 어렵죠. 아이슬란드 말 어렵습니다. 비지터 센터에 주차를 하고요. 호수를 끼고 이 화산 오름처럼 생긴 산악 지형을 쭉 걸어볼 수 있습니다. 트레킹 어렵지는 않고요. 1시간 반 정도, 느긋하게 한 2시간 정도 걸으면 되는 난이도 난이도 하 정도 되는 그런 트레킹 코스입니다. 이 시간대에 햇살 좋고 호수도 이쁘고 멀리 보이는 눈 덮인 산,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미바튼 온천 지역에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까지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멋진 지역입니다. 아이슬란드 로드트립,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아주 다양한 트레킹 코스들이 있는데 왕복 한 2시간 이내에 멋진 트레킹 코스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되는 영상에서도 그런 트레킹 코스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영상들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롬의 여행 방식, 제롬은 여행 중에 올리는 거의 실시간 영상들이니까 10월 아이슬란드 로드트립 링로드 일주 영상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도 오로라를 사실은 봤지만 저녁에 밥 먹느라고 사진을 못 찍었어요. 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4일차 미바튼 호수 지역은 2일차가 되죠. 전날 미바튼 지역에 숙박하고요. 미바튼 지역의 멋진 트레킹 코스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4일차는 미바튼 호수에서 데티포스 지역까지 이동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미바튼 호수 지역은 굉장히 다양한 화산 지형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미바튼 지역에서 온천을 한번 합니다. 그 아이슬란드를 찾는 분들은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 인근에 정확하게 말하면 공항 근처죠. 블루라군 온천 굉장히 유명한데 링로드를 도시는 분들은 이 블루라군도 좋지만 북쪽에 있는 미바튼 호수 한번 들러보시고 미바튼 호수 인근에 있는 미바튼 온천 가보시는 것을 강추합니다. 12시에 문을 여니까 그 전에 미바튼 지역의 화산지대, 그죠? 라바가 굳어서 만들어진 아주 희한한 바위 기둥들이 있는 지역들, 그리고 호숫가, 숲속 산책로, 가을이니까 특히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죠. 그런 산책로까지 보시고 데티포스 지역으로 이동하시면 되는 날입니다. 자, 미바튼 지역에서 취향에 따라서 몇 가지 방문지들을 보시고 12시 시간 맞춰서 온천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남부에 있는 그 블루라군 정도 되는 온천은 거의 10만 원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예산을, 미바튼 온천은 5만 원, 6만 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온천이 가능하고요. 덜 복잡하고 온천 수도 괜찮고 분위기도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라서 남부에서는 블루라군, 북쪽에서는 미바튼 온천 이렇게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온천 2개 중에 한 곳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은, 저는 링로드를 기왕에 도시는 분들은 블루라군보다는 미바튼 온천 더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두 곳을 다 가보신 분들이
기억에 남는 곳, 그러면 나중에 미바튼 온천을 더 많이 꼽는 거를 보면 미바튼 온천이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성비도 좋고요. 자, 그래서 지금 미바튼 온천 지역에서 온천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씁니다. 뭐 두세 시간 정도면 충분하니까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면서 온천 정도는 한번 해봐야죠. 그죠? 천연의 화산 지역에 아주 놀라운 온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온천을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한여름에도 좋고요. 한겨울에는 더더욱 좋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가운데 온천에 앉아있고 머리는 시원하고 몸은 따뜻하고 뭐 그런 조합이 아주 예술적인 그런 경험이 되실 겁니다. 미바튼 온천을 하고 또는 미바튼 온천 하기 전에 이 동네에 맛집이 하나 있어요. 미바튼 인근 유명한 피쉬앤칩. 피쉬앤칩은 영국의 대표적인 음식인데 북유럽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아이슬란드나 노르웨이를 다니시다 보면은 아주 강력한 피쉬앤칩 맛집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런던에서 피쉬앤칩 먹을 때는 피쉬앤칩은 뭐 미국의 햄버거처럼 맛보다는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북유럽,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여행을 하다 보면 아주 강력한 맛집들이 있어요. 그 강력한 맛집에 가서 만나는 피쉬앤칩은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소박하고 비교적 가격도 좋은 미바튼 피쉬앤칩입니다. 투고해서 간단하게 차량에서 먹으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사니까 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이날의 하이라이트죠. 링로드를 다니면서 매일 하루에 아주 한 곳 정도는 강력한 하이라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행은 매일매일이 즐거워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막 센 곳을 두 곳 가는 것보다는 하루에 강력한 곳을 한 곳 정도를 심어서 일정을 짜시는 게 여행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4일차 목적지는 데티포스로 합니다. 자, 아이슬란드는 폭포만 한 1000개 있는 나라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상위권 탑10 또는 탑20, 탑30 정도까지에 포함되는 폭포들은 모두가 다 다양하고 특이하고 멋진 그런 폭포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포들을 아이슬란드에서는 빼놓고 다닐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서 남부에서는 굴포스, 그죠? 굴포스를 최고라고 칩니다. 그죠? 북부에서는 데티포스입니다. 근데 굴포스와 데티포스 두 곳을 다 만나보고 나면 다들 데티포스를 최고로 꼽습니다. 그만큼 아주 강렬한 폭포가 데티포스인데요. 이 데티포스는 다양한 영화에도 등장을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데티포스가 위치한 위치 자체가 북부 지역의 고원지대죠. 하일랜드입니다. 하일랜드니까 한 10월, 11월 되면 가끔 그 눈이 내려서 또는 길이 얼어서 가끔씩 클로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에는 뭐 조금 더 클로즈 되는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12월, 1월이라고 해서 링로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조금 준비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링로드 북쪽까지도 겨울 여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링로드를 다니실 때는 오늘 저녁에 자야 될 숙소, 특히 이제 데티포스 인근의 숙소는 미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조금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그냥 오픈해서 가다가 데티포스 구간을 통과하고 나면 숙소를 잡는 그런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가끔 길이 막히면 길을 막힌 상황에서 미리 잡아둔 숙소를 가는 게 사실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길이 막히면 길이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여유롭게 직전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티포스는 1년 내내
매력이 넘치는 그런 아이슬란드 대표 랜드마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월이니까 데티포스를 들어가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아이슬란드 링로드, 그죠? 흔히 말하는 아이슬란드를 한 바퀴 크게 도는 1번 도로 루트라고 하는데, 1번 도로 루트를 벗어나지 않으시면 특별하게 움직이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중간중간에 이제 구글 맵이 링로드 1번을 벗어나서 중간에 샛길로, 도로 넘버가 3자리 정도 되는 샛길 또는 오프로드 구간으로 리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여행 초보자들에게 하는 얘기, 렌트카 여행 초보자들에게 하는 얘기지만, 구글 맵을 절대로 믿지 마시라. 구글 맵은 참고해야 될 것이고, 구글 맵은 내가 가는 루트 선상에서 내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구글 맵을 100% 믿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 전문가들도 항상 얘기를 하죠. 지도를 꼭 갖고 다니셔라. 그 다음에 하드페이퍼 프린트되어 있는 단단한 페이퍼 지도를 꼭 갖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글 맵은 그냥 보조적인 기능으로 쓰시고, 내가 오늘 달려야 할 길, 루트, 도로 넘버, 중간중간에 한 2-3군데 정도의 스탑 포인트들은 머리에 넣고 다니시는 게 안전한 여행이 됩니다. 한여름철 마찬가지고요. 봄, 가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안전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대자연 여행, 대자연을 자동차로 달리는 로드트립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구글 맵에 모든 것을 올인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부분 2번, 3번 강조를 드립니다. 2번, 3번 강조를 해도 절대로 부족함이 없는 여행의 기술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미바튼 지역에서 조금만 달리면 벌써 이제 고도가 높아지죠. 고도가 높아지고 내가 달리는 도로가 어느 사이에 아주 편편해 보이지만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도 이 지역은 항상 눈이 쌓여 있어요. 눈이 쌓여 있고 온도도 많이 떨어지고 바람도 아주 강력해집니다. 이날은 바람은 좀 덜했어요. 바람은 좀 덜했는데 살짝 진눈깨비 같은 눈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길이 조금 미끄러지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뭐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나온 이 데티포스 루트의 한 2-3일 뒤 제가 빠져나온 다음 날 정도에 데티포스 구간이 반나절 정도 잠시 클로즈 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가든 11월에 가든 아이슬란드는 언제나 눈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날씨다. 그리고 지형에 따라서 항상 그 모든 것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렌트카로 아이슬란드 여행,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자, 데티포스 주차장 도착했는데 데티포스는 서쪽, 동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쪽은 오프로드 비프장을 좀 타야 돼요. 비프장을 타고 들어가셔야 만나볼 수 있는데 동쪽으로 들어가시면 폭포의 바로 앞쪽까지 좀 강력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영화 여러 편 찍었다라고 하는 곳이고요. 서쪽은 주차장도 잘 돼 있고 주차장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도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거시적인 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뷰 포인트가 웨스트뱅크 서쪽 구역이고요. 서쪽 구역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폭포 앞쪽 근처까지 내려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얼어버리면 그 구간이 약간 클로저가 되니까 위쪽 뷰 포인트에서 내려다 보셔야 합니다. 강렬하죠. 강렬하고 이 엄청난 폭포 소리와 함께 아이슬란드 폭포의 진수를 보여주는 그런 폭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가들에게는 이 폭포의 코너 폭포의 아주 미시적인 뷰와 경관들이
또 사진가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거친 자연, 하일랜드의 거친 자연과 강렬한 폭포, 그리고 폭포가 땅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아이슬란드 폭포 특유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북부 지역, 링로드 북부 지역을 여행하실 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항상 강추하는 폭포 데티포스입니다. 데티포스. 어떤 사람은 데티포스를 보기 위해서 링로드를 돈다. 또는 데티포스 때문에 링로드 북쪽 구간을 들어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매력 넘치고 강력한 추억과 기억을 남기는 영상을 남기는 그런 곳이 바로 데티포스입니다. 데티포스를 지나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숙박을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저는 데티포스 인근의 또 하나의 오로라 명당으로 갑니다. 오로라 명당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이 완전히 열려있고 주변이 깜깜한 그런 곳이 오로라 명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로라 지수가 괜찮고 오로라 지수가 좀 낮아도 이런 명당들은 항상 조그맣게라도 오로라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로라 지수가 괜찮고 하늘에 구름만 없으면 거의 80~90%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저는 오로라 명당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데티포트 인근에 키친이 잘 돼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오로라 명당이 있고요. 이날도 역시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오로라를 만나보는 저녁 시간, 이번 8박 9일 일정의 네 번째 오로라를 만난 밤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 10월 링로드 정말 축복받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5일차죠. 5일차. 전날 데티포스 지역을 보고 데티포스 인근에 아주 오로라가 잘 보이는 그런 지역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의 매력, 특히 이제 10월이니까 가을이죠. 가을 여행의 매력은 이제 변화무쌍한 도로 로드트립, 그리고 오로라가 아주 잘 출현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저녁 시간도 굉장히 바빴던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하다가 저녁에 이제 숙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야간 전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오로라를 아주 또 재미있게 봤던 날입니다. 자, 이제 데티포스 지역에서 링로드의 동쪽이죠. 동쪽 지역으로 이동하는 날입니다. 바트나요쿨이라고 하는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큰 빙하지대를 이제 끼고 도는 날인데, 실제로 이제 링로드를 달려보면 이 구간이 제일 도로 컨디션이 로드 컨디션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이슬란드 여행을 와보지 않으신 분들은 아이슬란드의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름은 좋고 겨울은 힘들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9월부터 9, 10, 11, 12, 1, 2, 3, 4까지. 여름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시기에 링로드의 컨디션은 그날의 일기예보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돌 때는 이번 7, 8월도 마찬가지죠. 항상 도로 컨디션들을 잘 보고 다니셔야 합니다. 아이슬란드 사람들도 생존을 해야 되니까 링로드, 1번 도로 링로드는 눈이 아무리 와도 항상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도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눈이 무지하게 쏟아지면 눈이 무지하게 쏟아지는 그 순간에 그 도로를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잠시 대기, 또는 다음날 아침에 날씨가 굉장히 험난하다라고 이렇게 예보가 있으면 그 다음날 오전 일정도 조금 슬로우하게 대기하시는 게 아주 현명한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의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나오는 오늘 움직이는 이 구간이
제일 변화무쌍한 날씨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인데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의 이 영상의 이유는 아이슬란드를 렌트카로 자동차로 여행을 하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 뭐 이런 거 나와서 뭐 떠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드 컨디션, 실제로 달리고 싶어 하는 가야 할 여행지 아이슬란드의 도로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짱하게 내려왔던 그 도로에 갑자기 또 눈발이 날리고요. 눈이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10월 초 상황인데 10월 초라 해도 눈폭풍이 들어와 버리면 1, 2월보다도 빡셔지는 게 아이슬란드 링로드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또 만만하게 보셔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자연 여행이고 특히 아이슬란드 로드 트립 자동차 여행의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매일매일 하나씩 하이라이트를 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은 스투드라길 협곡을 가는 날입니다. 스투드라길 협곡을 보고 그 인근 지역에서 이제 하룻밤 또 숙박을 하는 그런 일정인데 이 스투드라길 협곡은 주상절리, 그러니까 흘러오는 그 빙하 계곡 물 사이로 주상절리 지형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진 출사줄 하시는 분들은 사진 촬영을 위해서 많이 가시는 곳이고 트레킹 하시는 분들도 이제 트레킹을 하기 위해서 짧은 트레킹 들어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뭐 인스타그램에 하도 많이 소개가 돼서 아이슬란드 여기가 어디예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그런 곳인데 아주 매력 넘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트레킹하는 구간도 너무 좋지만 그 차량이 진입하는 그 입구 지역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곳이죠. 이 도로 내려가는 길에 잠깐 주유소 하나 들르는 영상인데요. 링로드를 다니다 보면 그 주유소가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구간별로 이제 주유소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 있는데 F로드와 연결되는 구간들은 특히 그렇고요. 이 구간에 이 주유소 꼭 들러서 주유도 하고 그다음에 식사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잠깐 들러서 점심 먹고 뭐 그러고 이제 내려가죠. 스투드라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심도 먹고 기름도 넣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내려가는 이 구간 갑자기 온통 세상이 하얘집니다. 그죠? 지금까지 아침부터 달려왔던 데티포스 지역하고는 또 다르게 하얀 지형. 그리고 우리가 1, 2, 3, 4일차 달리는 동안에 이 반대쪽 그 동남쪽 지역은 스톰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돌았던 팀들은 초반에 굉장히 날씨가 험난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우리는 잠깐 지나가는 동안에 하얀 눈세상을 봤습니다. 자, 이제 스투드라길 협곡을 들어가는데요. 스투드라길 협곡이 양쪽으로 이렇게 어트랙션 포인트가 있는데 서쪽 구간으로 들어가면 주차를 하고 왕복 한 2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이쪽 동쪽 뱅크로 들어가시면은 주차를 하고 철계단을 쭉 내려가면 스투드라길 협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왕복 2시간 트레킹하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스투드라길 협곡을 내려다보고 싶어하는 뭐 그런 팀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동쪽으로 진입을 합니다. 뭐 투어는 사람들에 따라서 참여하신 분들에 따라서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왕복 대여섯 시간 트레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런 트레킹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투어를 며칠 하다 보면
그 팀의 구성원들의 스타일, 뭐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나봅니다. 아무리 좋은 자연도 체력이나 이런 준비가 덜 되신 분들한테는 이게 여행과 즐거움이 아니라 힘듦과 고통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비포장도로 구간을 좀 달리죠. 눈이 내리고 도로가 젖어 있고 그 전전날도 스톰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동안 차량을 아주 깨끗하게 유지하고 왔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차량이 아주 더티해지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이제 우리 차량이 어디 가서 주차를 하면 사람들이 좀 오 하고 쳐다보고 그리고 피하죠 우리 차를. 스치기만 해도 옷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지나온 여행의 여정이 어떤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저희도 그 여행 첫날, 둘째 날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깨끗한 차들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터프한 차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터프한 차들을 보는 순간에 쟤들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 상황에 맞춰서 주차를 하고 스투드라길 이름이 어렵습니다. 스투드라길 협곡을 한번 내려다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차량으로 올라오는 비교적 짧고 굵게 스투드라길 협곡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근처에 폭포 한두 개 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숙소로 들어가는데요. 그 화산 투어 또는 그 F로드라고 하는 그 아이슬란드 하일랜드 지역에 유명한 지역들이 많은데 그 지역을 들어가는 입구 정도의 자리 잡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숙소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숙소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하늘이 아주 완벽하게 열려 있죠. 하늘이 완벽하게 열려 있고 그리고 오로라도 자주 목격이 되고 그다음에 운이 좋으면 북극 여우, 그죠? 북극 여우가 겨울에는 하얀 색터를 갖고 있지만 여름 시즌에는 까만색 털을 갖고 있어요, 비교적. 그래서 북극 여우를 숙소 앞에서 만나볼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런 숙소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들어가서 5일차 야간 전투, 아까 말씀드린 야간 전투를 치러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날도 오로라를 아주 편안하게 만나보았어요. 그죠?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행 5일차 데티포스 지역 북동부 지역에서 동부 지역 라인으로 들어와서 스투드라길 협곡을 만나보고 그리고 저의 오로라 명당 히든 플레이스에서 하룻밤 보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로라를 만나는 그 순간은 봐도 지겹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하는 동안에 특히 오로라 시즌에 여행 다니실 때는 가능하면 오로라를 보기 좋은 숙소 선정하시고 여행 다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일주 6번째 날에 대한 영상입니다. 자, 10월 아이슬란드 링로드 일주인데요. 이 6일차 일정에는 10월이니까 아이슬란드의 가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링로드 동부 지역에서 이제 남부로 접어드는 그런 일정이고요. 동부 지역에서 울창한 숲이 제일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울창한 숲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시 가을이죠. 말하자면 아이슬란드의 가을 단풍인데요. 가을 단풍의 색감을 제일 fully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고 그런 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행기포스 지역입니다. 행기포스 지역은 아이슬란드를 찾는 링로드 여행자들에게 항상 강추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행기포스를 만나고 행기포스 트레킹을 하러 가는 날인데, 이 행기포스 가는 이 길의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주변에 색감과 주변에 나무의 가을 모습, 그죠? 그리고 거기에 살짝 그 눈이 덮여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면서 행기포스를 만나러 갑니다. 자, 행기포스 주차장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도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들어가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고요. 그리고 주차비 정상기에 가서 셀프로 주차비를 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아이슬란드 각 지역마다 주차장들이 많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카메라에 라이센스 플레이트 번호판이 찍히니까 가서 기기에다가 번호판을 입력을 하면 카메라 영상이 떠요. 사진이 뜹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차비를 결제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도 되고 크레딧 카드로도 되니까 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1,000크론의 정도 보통 하니까 10,000원 정도 되죠. 10,000원 정도. 그래서 그냥 하루에 그냥 무조건 크로나 1,000크로나 정도 되는 주차장도 있고, 뭐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대별로 추가되는 것도 있긴 한데, 많은 지역이 그냥 한번 들어가면 1,000크로나 정도 되는 곳입니다. 자, 요 사진이 떴는데, 이게 이제 행기포스의 모습이고요. 폭포도 아름답지만 폭포의 배경이 되는 안반 지역의 붉은색 띠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게 이제 골든 타임에 맞추어지면 아주 색감의 강렬한 그런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포도 아름답지만 폭포를 만나러 오르고 내리는 트레일 코스가 너무 좋으니까 약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폭포를 만나고 내려올 때는 다른 루트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트레일 코스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 행기포스 구간을 꼭 포함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슬란드의 짧은 가을이죠. 짧은 가을에 색감 좋은 모습을 만끽할 수 있는 루트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만났던 그 루트를 나올 때는 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대로 다시 한번 달려봅니다. 너무 색감 좋고 이날 단풍이 좋아서 들어갔던 길 그대로 반대편으로 햇살이 때리는 순간에 맞춰서 다시 한번 달리는 영상 보여드립니다. 영상 편집이니까 그죠? 구간을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구간마다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색감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드라이빙 루트가 되겠습니다. 10월 아이슬란드 링로드 여행에서 꼭 만나볼 수 있는 매력 중에 하나니까 행기포스를 들고 나는 동안에 만나는 아이슬란드의 숲, 그죠? 노르웨이의 숲도 유명한데 아이슬란드의 이 지역, 이 구역의 숲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꼭 이 루트 달려보셔서 이 아이슬란드의 가을 색감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동차 로드 트립의 매력이 결국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이 10월에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가능하면 꼭 스케줄링 맞춰서 가는 뭐 그런 편인데, 가을에 만나는 아이슬란드의 이 색감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점심 식사를 위해서 에일스타디르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링로드를 도는 동안에 만나는 거점 숙박지 또는 거점 마을 중에 하나죠. 거점 마을에서는 항상 식사도 하고 주유소도 들러서 꼭 풀 가스를 채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다니는 보너스마트 쇼핑도 하고 그 옆에 있는 리코스토와 뱅두뱅에서 맥주도 좀 사고 그랬습니다.
점심 먹고요. 자, 이제 가는 곳은 그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의 촬영지로 등장을 해서 아이슬란드를 찾는 이 영화 매니아들에게는 꼭 방문해야 되는 마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내려가는 이 도로 이 구간이 제일 유명한 구간 중에 하나죠. 실제로 영화에서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질주를 했던 그런 장면들을 찍었던 세이디스피오르드로 가는 길입니다. 마을이 아주 조그맣고 이쁜데 이 고개를 넘어가는 길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멋집니다. 멋지고 이날은 이 아래쪽 구간은 이렇게 눈이 없었는데 넘어가는 정상 구간은 또 눈이 하얗게 덮여 있어서 또 굉장히 드라마틱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잘된 영화니까 한번 꼭 참고해서 보시고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아이슬란드의 모습도 매력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가 잘 돼서 그런지 유독 그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다 보면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그 외국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영화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도 굉장히 좋고 촬영지들도 굉장히 매력적인 곳들이 많기 때문에 두고두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마을에 그죠? 이 앞에 보이는 이 호텔 건물 그래서 주차를 하고 마을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렇게 큰 마을은 아니니까 주차를 하고 한 바퀴 쫙 둘러보고 커피 한잔 해도 좋고요. 식사하기 해도 좋고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있는 퍼블릭 파킹 무료인데요. 무료 주차를 하고 이 마을의 상징인 교회까지 가는 레인보우 스트리트 한번 걸어가 봅니다. 뭐 다양한 영상이나 필름에 등장을 하는 그런 길인데요. 이 교회 앞으로 가는 이 레인보우 스트리트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고 이 길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가게들, 식당, 카페, 바르, 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명하니까 숙박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한번 들러서 한번 이 마을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 여행을 위주로 하는 아이슬란드 일주 링로드 루트 중에서 또 이렇게 영화와 관련돼 있는 약간 컬처 관련돼 있는 여행지로도 매력 있는 곳이니까 한번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유난히 이 마을에 가시면 영화에 등장했던 그 컷컷의 명소에 서서 사진을 찍고 있는 그 영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영화 매니아들과 함께 좀 즐거운 시간들을 가져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날의 루트는 이스트 피오르 그죠? 그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달리는 중에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구역이 저쪽 웨스트 피오르 구역하고 이쪽 이스트 피오르 구역인데요. 노르웨이에서 만나는 피오르만큼 아주 강렬한 피오르 구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스트 피오르 지역을 이렇게 구불구불 달려서 남부 지역의 관문 정도 되는 회푼 인근에서 숙박을 하는 그런 일정입니다. 다시 언덕을 넘어가는데 언덕을 넘어가는 이 도로에 하얀색 눈 덮인 모습이 또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날이었어요. 다행히 스톰은 뭐 2, 3일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이 날은 뭐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날이었고요. 오히려 굉장히 그 색감 좋은 로드 트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가을 색감, 그죠? 그리고 점심 이후에는 하얀색 눈 덮인 색감, 그리고 다시 이제 가을 색감을 달려서 이제 바닷가를 끼고 달리는 피오르 구간을 달리는
그냥 운전만 하고 드라이빙만 해도 하루가 즐거운 그런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반대로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이 구간을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달리는 분들도 있는데 양쪽 다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이제 구간이 이제 1번 도로 링로드 구간, 포장도로 구간을 살짝 벗어나서 비포장도로 구간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 구간을 달릴 때 도로 상태가 괜찮으면 이 오프로드 구간을 좀 들어옵니다. 도로 상태가 좀 힘든 날, 그죠? 눈보라치는 날은 이런 오프로드 구간을 들어오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1번 링로드 포장 구간, 포장되어 있는 구간을 좀 돌아가더라도 그쪽을 이용을 하는데 날씨가 좋고 뭐 도로 상태가 허락이 된다면 쇼컷이니까 쇼컷이면서도 중간중간에 멋진 폭포도 있고 경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오프로드 구간을 잠깐 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가는 동안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달리고 있는데 이 구간을 달리는 동안에 뭐 영화 촬영했던 뭐 구간도 좋고 그리고 비포장도로 구간 이렇게 달리면서 중간중간에 아주 와일드한 폭포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를 이제 여행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링로드의 포장도로 구간들만 주로 많이 다니시는데 이 여행에 대한 그 레벨이 조금 올라가시면 자꾸 비포장도로를 타게 되고 조금 더 이제 아이슬란드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시면 아이슬란드에 흔히 말하는 F로드, 비포장을 달리는 F로드, 그리고 F로드를 달려야만 만날 수 있는 아이슬란드 하일랜드 이런 구간들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슬란드를 여름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여름에는 오로라는 없지만 여름에는 오로라보다 강렬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일랜드 구역이고 또 하나가 아름다운 새 퍼핀입니다. 퍼핀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아이슬란드가 제일 성수기가 언제냐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7, 8월이죠. 7, 8월이고 7, 8월에 아이슬란드를 찾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곳이 바로 하일랜드를 연결하는 F로드를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4x4 차량들 뭐 이런 것들이 여름 여행의 이슈가 됩니다. 자, 일반적인 그 여행자들을 위한 아이슬란드 링로드 구간을 달리는 동안에는 그죠? 잠깐 오프로드 구간을 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4x4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F로드를 들어가는 것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그 렌트카 회사도 F로드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켜 두고 있는 회사가 많고요. F로드를 갈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렌트카 예약하고 픽업할 때부터 F로드를 진입하는 게 허가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숙소 역시 이 피오르드 구간에 있는 오로라 명당입니다. 하늘이 열려 있고 주변이 깜깜한 그런 커티지, 통나무 집안에 방이 2개 그리고 키친까지 있는 그런 숙소인데요. 오로라 지수가 괜찮고 하늘에 구름만 빠져주면 완벽하게 오로라를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날도 사실 오로라가 떴는데 저는 그냥 이날은 이제 밤에 오로라를 보러 왔다 갔다 하는 야간 전투가 너무 힘들어서 이날은 사진으로는 뭐 찍지 않았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자연 속에 있는 숙소 카티지에 체크인을 해놓고요. 좀 쉬다가 저녁은 이쪽 그 피오르드 해안가에 있는 어촌 마을에 시푸드들이 아주 유명하죠. 아이슬란드 물가 비싸고 음식값 비싸고 뭐 하지만 맛있는 식당 의외로 많고요. 그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 한 끼 하는 것도 여행의 매력이니까 너무 막 돈 아끼느라고 맨날 핫도그나 막 이런 거 먹고 다니지 마시고 몇 번은 중요한 식사 한 번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7일차 일정입니다. 10월에 가을이 아름다운 10월에 레이캬비크를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도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나 재밌지만
이번에는 시계의 방향으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서쪽부터 보고 그다음에 북쪽 미바튼 그리고 이제 동부 지역에서 이스트 피오르를 지나가지고 남부 빙하 지역으로 바트나 요쿨 빙하 지역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이 이스트 피오르드는 로드 트립 자동차를 가지고 드라이빙만 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지역이죠. 마치 하와이의 비갈랜드 같은 느낌, 그죠? 그래서 해안을 따라서 달리는 동안 이 자연의 마더 네이처, 대자연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회푼 지역을 지나가죠. 회푼 지역을 아침 일찍 또는 오후 늦게 지나갈 때는 회푼에 있는 그 유명한 수탁스네스 정도 들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 여행의 이날 일정은 수탁스네스를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요쿨살론 지역의 바트나 요쿨 빙하 인근 지역을 보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아침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 바트나 요쿨 또 요쿨살론, 피엘살론 이 빙하가 있는 지역은 날씨에 따라서 그 지역을 만나는 여행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그 링로드를 돌 때도 마찬가지고 겨울철에 이제 아이슬란드 남부만 돌 때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하면 이 요쿨살론은 한 2번 정도 가보시라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쿨살론을 갔을 때 날씨가 좋으면 아주 신나게 빙하를 만나볼 수 있지만 날씨가 좀 어둡고 그럴 때는 빙하 색감이 제대로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슬란드를 봤는데 별로 볼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아주 힘든 날씨 가운데 아이슬란드를 만났을 때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반대 방향으로 돌아왔던 초반에 이쪽을 달렸던 팀들은 굉장히 힘든 날씨 가운데 어렵게 통과를 했는데 우리는 그 날씨가 끝나 있는 상황 속에 요쿨살론 지역을 들어갑니다. 회푼에서부터 이제 요쿨살론 지역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앞쪽에 이제 눈 덮인 산들이 보이고, 그죠? 그리고 멀리 이제 빙하도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벌써 이제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야, 저 빙하 앞에 한번 가보고 싶다. 빨리 차 좀 세워서 빙하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데 이 빙하를 볼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여러 곳에 있고요. 여러 곳에 있는 포인트 중에서 단연 압권은 요쿨살론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그죠? 아끼기 위해서 그리고 요쿨살론에서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기 위해서 그 주변에 좀 기타 등등 빙하는 그냥 스킵하는 것도 여행의 요령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남부 바트나 요쿨 빙하 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요쿨살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비치, 피엘살론 정도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되시는 분들은 빙하 투어나 그죠? 빙하 동굴 투어, 그다음에 요쿨살론 보트 투어 이런 그 익스커션 투어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투어가 출발 미팅 포인트를 이제 요쿨살론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쿨살론에 주차를 하시면 투어를 예약하신 분들은 그 각각 투어에 미팅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미팅 포인트에 들어가셔서 투어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점점 그죠? 멀리서 빙하가 이제 보이는 위치까지 들어왔는데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자연이 주는 감동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이 아이슬란드는 자연이 주는 그런 감동들을 많이 느끼는 그런 나라인데
이 아이슬란드에서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여행자들 또는 현지인들에게 물어보면 10명 중에 한 7 정도는 다 여기 바트나 요쿨 빙하의 자락에 있는 요쿨 살론을 꼽거나 추천을 합니다. 그만큼 드라마틱한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요쿨 살론 주차장에 도착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아이슬란드 대부분의 주차장들이 이제 자동으로 유료화 돼가지고 말이죠. 누가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 카메라로 들고 나는 차의 번호판을 찍고 그리고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직접 결제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곳들이 업데이트가 돼서 예전에는 그냥 공짜로 다녔던 주차장들이 이제는 짤없이 주차비를 내야 되는 그런 뭐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요쿨살론 마찬가지로 주차비 뭐 들어가면 무조건 1,000크로나 우리 돈은 10,000원 정도 되는데 뭐 나름 서비스로 요쿨살론 주차 그리고 요쿨살론 앞쪽에 있는 두 곳의 다이몬드 비치 주차까지 포함이다라고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어쨌든 주차비는 내셔야 되는 거니까 주차비 내시고 요쿨살론부터 다이몬드 비치 주차장까지 다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 그 푸드 트럭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점심도 여기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있는데 피쉬앤칩 맛있고요. 그다음에 그 링고스틴 그 조그만 랍스타 있습니다. 링고스틴으로 만든 그 푸드 트럭 스트리트 푸드 메뉴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쿨살론 사진도 찍고 쭉 따라서 트레킹 해보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앞쪽에 굉장히 덩치가 큰 빙하가 하나 떠내려와서 앞쪽 제일 가까운 뷰 포인트 앞에 딱 버티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이 위치에 빙하가 하나도 없을 때도 있고 좀 조그마한 규모가 작은 빙하들이 있을 때가 있고 뭐 그런 날씨는 천차만별이고 제가 요쿨살론 올 때마다 한 번도 똑같은 풍경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은 이렇게 큰 덩어리의 빙하가 앞쪽에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비해서 빙하의 개수가 그렇게 많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도 날씨가 좋으니까 규모 큰 빙하 가까이에서 보고 빙하의 아주 파라스름한 색깔 눈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그런 날입니다. 저 멀리 바트나 요쿨 저 뒤쪽으로 피엘 살론 여러 빙하 지대가 쭉 펼쳐지는데 그동안 달려오면서 봤던 그 빙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색감의 빙하들을 봤기 때문에 그때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굳이 멈춘 이유를 요쿨살론에 도착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요쿨살론에서 점심까지 먹고 한참을 즐겁게 놀다가 잠깐 다이아몬드 비치를 들렀는데요. 이 다이아몬드 비치도 갈 때마다 그 비치에 이제 빙하가 떠내려와서 바다의 파도를 만나가지고 다시 해안으로 밀려드는 거죠. 모래해안으로. 그러니까 블랙샌드 비치니까 까만 비치에 하얀색 빙하가 쫙 깔려 있는 게 이쁘고 또 빙하를 자세히 보면 여기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유리같이 반짝반짝 하거든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비치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날은 다이아몬드 비치에 정말 빙하 조각이 굉장히 많이 또 덩치가 큰 애들이 많이 있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아예 없는 날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있었는데 오늘 가보면 다 녹아버리고 막 그런 힘든 곳인데 이날은 뭐 그렇게 날씨는 좋았지만 다이아몬드 비치에는 빙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빙하 조각은. 그래서 뭐 다이아몬드 비치가 조금 아쉬운 날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요쿨살론 날씨가 좋고 이뻤으니까 자연이 주는 것을 뭐 모든 것을 다 바랄 수는 없죠. 그래서 물가에서 헤엄치고 놀고 있는 물개 한 마리 잠깐 만났습니다. 만조 간조 그리고 날씨 그다음에 뭐 빙하가 흘러내려오는 이 물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이 좀 맞아 떨어져야 빙하가 해안에 쫙 깔려 있는 멋진 다이아몬드 비치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겨울 시즌 투어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여름 시즌 링로드 투어 때는 이 인근에서 숙박을 하고 그죠? 오후에 한 번 또는 오전에 한 번 이렇게
숙박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금 아쉬워서 이제 또 다음 장소 피엘 살론을 가죠. 피엘 살론을 가서 피엘 살론은 참 좋은 게 이 물가를 따라서 쭉 걸어가 보면 빙하지대를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간은 뭐 1시간 이상 잡아야 되지만 뭐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갖고 쭉 걸어가 보시면 빙하가 저 위에 흘러오는 빙하의 모습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클 살론보다는 사람도 좀 작고 조금 더 자연스럽고, 요클 살론은 좀 이렇게 막 시장바닥 같이 막 복잡복잡한데 여기는 좀 조용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클 살론보다는 이 피엘 살론을 더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한테는 요클 살론 가면은 꼭 그 옆에 있는 피엘 살론을 절대 놓치지 마라, 뭐 이렇게 항상 조언을 하는 그런 곳인데, 피엘 살론 아주 만족스럽게 보고 이제 비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비크 미르달 지역인데 남부 투어의 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역 주변에 워낙에 볼 게 많고요, 그죠? 그래서 일정과 루트 또는 그 여행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카프 타펠 지역에 뭐 트레킹도 좀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비슷비슷한 것을 계속 여러 번 보면 뒤에 따라오는 그 장소들이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2-3곳 정도, 그죠? 각각의 스타일별로 이렇게 선별을 잘해서 일정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슬란드 링로드 8박 9일 또는 7박 8일 여행을 하는 동안에 항상 그날 하루 굉장히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것들을 꼭 하나씩 포함시켜서 그걸 메인으로 보는데, 이날은 요클 살론이었고요. 가는 길에 잠깐 이끼 동산 엘드흐레인이라고 하는 이끼 지역 잠깐 들러봅니다. 그죠? 아이슬란드는 이끼의 나라입니다. 이끼의 나라죠. 그죠? 화산석 위에 이끼가 자라는데 겨울철에 눈이 항상 덮여 있기 때문에 수분 공급이 되고, 아래쪽 화산석 사이로 빠져나오는 공기가 또 생명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이끼 지역이 쫙 도처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깐 들러서 아이슬란드의 특별한 지형이니까 한번 봐보시는 것도 제가 항상 추천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슬란드 링로드 10월달 그죠? 7일차 도는 동안에 이때까지만 해도 계속 거의 밤마다 계속 오로라를 만나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나서 생각해 보면 마지막 날, 마지막 밤을 보내는 날 최강의 오로라를 만났는데, 그 최강의 오로라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좀 더 조금 강렬해지는 그런 오로라를 자연이 허락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한 여행의 날이었습니다. 뭐 투어를 다니다 보면 정말 운이 좋은 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팀들이 있죠. 이 팀은 오로라에 한해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팀이다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 이제 7일차 마무리하고 8일차 준비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링로드 8일차 일정입니다. 자, 조식 후에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아주 매력적인 트레킹 코스죠. 솔헤이마 산두르 렉포인트 이렇게 부르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왕복 1시간 반 정도 걸어가시면 비행기가 하나 딱 바닷가에 추락해 있는 그런 포인트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 바닷가에 추락해 있는 이 비행기 잔해도 아주 매력적인 오브제지만, 이 오브제를 만나러 걸어가는, 그리고 걸어갔다가 돌아오는, 그리고 이 오브제가 놓여있는 블랙비치 자체가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왕복 1-2시간 시간은 걸리지만 꼭 한번
가보시라고 항상 추천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저희도 8일차 첫 번째 방문지로 이 트레킹 코스를 걸었습니다. 10월이라 그렇게 춥지도 않고 걷기에 딱 좋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방문지는 이제 누구나 다 가는 곳이죠. 레이니스피아라라고 하는 블랙 샌드 비치 해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화산재가 생성되어 있는 까만 돌이죠. 돌로 만들어져 있는 해안인데 누구나 다 가는 곳이니까 들렀다가 점심 먹으러 비크 이 미르달 지역으로 갑니다. 남부 아이슬란드 링로드 남부 지역의 중요한 숙박지이기도 하고 거점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죠. 꼭 그 자동차 연료도 꼭 넣어야 되는 곳이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또는 쇼핑을 위해서도 꼭 들르게 되는, 그리고 겨울 남부 투어 때는 왕복 2번 정도 들르게 되는 그런 마을인데 최근에는 시설도 많이 늘었고요. 새로운 공간도 많이 생겨서 여행자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그런 마을이 됐어요. 물론 물가 비쌉니다. 숙박비 비싸고 모든 것이 비싼데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이 마을에 들러서 점심 식사를 하죠. 아이슬란드 물가 비싸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끼 식사로 보통 한 식당에서 먹으면 2-3만 원 정도, 그죠? 간단하게 핫도그 정도 먹으면 한 7-8천 원 정도 드는 물가인데 최근에 생긴 웍집에서 비프 웍 스페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요것도 한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잠깐 쇼핑도 좀 하고 마트도 좀 들르고 가스도 좀 넣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최근에 이 지역에는 호텔도 많이 늘어났고요. 아파트형 숙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이슬란드 남부 지역의 인기와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아이슬란드 렌트카 자동차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숙소를 잡으실 때 이 남부에 있는 이 비크 지역의 숙소를 제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비싸기도 하고요. 미리 잡으면 조금 그나마 저렴하니까 비싸기도 하고 여차하면 숙소가 솔드아웃 돼버리는 그런 지역이라 비크에서 숙박을 하고 비크 주변의 여행지도 보고 비크 뒤에 유명한 포토 포인트들이 있죠. 교회도 있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편하게 만나 보시기 위해서는 이 비크 지역의 숙박을 미리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 링로드 또는 아이슬란드 남부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크 숙박을 제일 먼저 확보를 하시고 여행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호텔도 좋고 게스트하우스도 좋고 농장형 숙소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다양한 숙소가 있지만 모두 다 가격은 엄청나지만 이 엄청난 지역에서 숙박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행 코스 짤 때 비크 숙박부터 꼭 확보하시고 아이슬란드 여행을 준비하시는 게 아이슬란드 여행을 잘 준비하는 여행의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크에서 점심 식사하고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다음 가는 방문지는 남부에 있는 유명한 폭포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가는 폭포는 스코가포스입니다. 스코가포스.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방문객들로 넘쳐나는 그런 곳이고, 그 아이슬란드를 한국 분들에게 알려준 그 예능 방송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에서도 겨울 시즌 스코가포스를 방문을 해서 스코가포스의 자랑인 폭포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언덕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실제로 올라가 보시면 그 폭포를 밑에서 보는 것도 웅장하고 좋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또한 놀라운 그런 곳인데 올라가서 폭포 한번 내려다 보시고 조금 더 체력이 되시는 분들은 그 폭포 정상에서부터 연결되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거기를 조금 더 걸어 올라가 보시면
더욱더 놀라운 아이슬란드의 매력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여행 중에 접하기 힘든 하일랜드 지역이 어떻게 생겼나? 하일랜드 지역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스코가포스 정상 위에서부터 연결되는 구간을 조금 걸어가 보시면 아이슬란드 하일랜드 구역의 풍경과 경치를 살짝 맛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폭포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식상할 수도 있지만 이 유명한 유명세의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꼭 올라가셔서 주차하고 폭포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고 나서 폭포를 내려다보는 정상까지 올라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력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위쪽 트레킹 코스 여름에는 거의 완벽하게 열려 있으니까 꼭 걸어보시고 겨울 시즌 눈이 쌓여 있는 시기에도 꼭 한번 걸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굉장히 큰 주차장, 다행히 여기는 아직까지 주차비를 받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도 아마 주차장 포장하고 이러고 나면 또 주차비 받겠죠, 그죠? 그리고 앞에 호텔도 있고 숙소 지역도 있고 가게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캠핑할 수 있는 캠프그라운드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슬란드 남부 여행 중에는 꼭 가봐야 되는 폭포 스코가포스를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비포장이라 조금 불편한 느낌도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차장이 비포장이지만 주차비를 받지 않아서 기분 좋았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코가포스에서 폭포를 만나고 있고요. 아이슬란드 링로드를 반시계 방향으로 도시는 분들은 이 폭포들을 처음에 만나게 되는데 북부 링로드를 다 돌고 남부로 들어와서 이후에 이 폭포를 만나도 이 폭포들은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런 웅장함을 자랑하는 그런 폭포들입니다. 그래서 링로드를 시계 방향으로 돌던 반시계 방향으로 돌던 이 폭포들은 처음에 보나 마지막에 보나 아니면 한 두 번을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폭포니까 아이슬란드 남부 스코가포스 꼭 가서 시간들을 많이 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서 잠깐 사진만 찍고 그냥 금방 다음 장소 가는 것도 좋지만 이런 대자연 여행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여유롭게 갖고요. 폭포를 좀 여유롭게 보고 주변에 좀 걸어볼 수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들이 있으면 좀 걸어보고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자연을 만나보고 대자연 여행을 하는 여행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폭포는 셀야란즈 포스라고 합니다. 셀야란즈 포스인데 이 셀야란즈 포스는 최근에 아이슬란드를 소개하는 인스타그램 사진으로 만나는 아이슬란드 여행의 장면들 중에서 폭포를 대부분 다 정면에서 보거나 내려다보거나 이런 건데 폭포 뒤에서 폭포가 흩날리는 모습을 찍은 사진, 이런 사진으로 유명한 그런 폭포죠. 그래서 셀야란즈는 정면에서 보는 모습도 좋고 그 주변의 폭포의 모습들도 굉장히 매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폭포 뒤로 들어가서 뒤에서 물론 우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옷이 젖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폭포를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바라보는 그 햇살이 비치는 시간대가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서 느낌이 굉장히 다른 그런 곳인데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사진도 좀 찍고 그러시면 너무너무 매력적인 그런 폭포입니다. 제가 간 이날은 폭포 뒤쪽 가는 길이 항상 조금 날씨가 조금만 떨어지면 얼고 그 길을 사람들이 통행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날은 뒤쪽 길이 통제가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폭포 뒤쪽으로 들어가서 폭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포 자체가 워낙이 매력이 넘치는 폭포니까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폭포를 따라서 쭉 왼쪽으로 연결되는 조그만 폭포들이 여러 개 더 있는데 그 폭포 중에 굉장히 놀라운 폭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야란주만 보고 그냥 돌아 나오거나 떠나지 마시고요. 폭포를 따라 이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의 히든 폭포가 하나 더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꼭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셀야란주 폭포 주차장에 가시면요. 기념품 가게가 하나 있는데 기념품 가게에 가시면 그 아이슬란드 전통 스웨터 그죠? 스웨터 루박베이시라고 하는데 스웨터를 파는 가게가 하나 있는데 진짜 핸드메이드로 만든 정통 루박베이시를 살 수 있는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커피도 팔고 화장실도 있고 뭐 그런데 폭포 좀 보시고 그런 것도 한번 둘러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날은 오로라 지수가 완전 최강이었어요. 보시다시피 너무 최강이라 이날은 또 오로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라고 기대를 많이 했던 그런 밤인데 이 여행 중에 오로라를 거의 매일 밤 봤어요. 매일 밤 봤지만 오로라는 매일 봐도 항상 기대가 되죠. 항상 두근두근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날은 지수가 완전 놀라운 지수에다가 아이슬란드가 완전히 그 오로라 최강 지수의 센터에 자리 잡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날은 또 어떤 게 보일까 기대를 많이 하게 됐고 이날도 뭐 오로라를 잘 볼 수 있는 명당 숙소라 일찍 저녁 먹고 저녁이 되기를 좀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슬란드를 다닌 이래로 손에 꼽히는 놀라운 오로라 지수를 만나는 그런 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 밤을 만나게 돼서 사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나중에 보니까 10월 10일과 11일 넘어가는 그날 밤이 정말 30년 만에 한 번 오는 최강 오로라 지수를 보여줬던 그런 날이다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날 밝은 도시가 아니라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깜깜한 조그만 소도시에 오로라 명당에 숙박을 했던 것이 굉장히 감동이었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햇살이 너무 밝고 빛이 밝은 숙소에 있으면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쪽 깜깜한 숙소에서 만난 강렬한 오로라를 즐긴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 링로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